TV 연설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지상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군 투입 시점을 전시 내각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מטירים על החמאס אש תופת. כבר חיסלנו אלפי מחבלים. וזאת רק ההתחלה. 비슷한 시각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할 권리가 있고 미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 전단에 더해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 전단을 급파하는 등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으로서 대규모 군사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미국조차 이스라엘의 지상전 본격 착수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지상전 연기를 요구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게 네타냐후 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민간인들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does not lessen the need to operate in line with the laws of war. For Israel has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Israel has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As difficult it is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it's difficult.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미군 장교들까지 과거 미군이 치렀던 시가전들의 어려움을 실사례로 들면서 이스라엘 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가자 지구를 누비는 시가전이 얼마나 어려운 작전이길래 군사력 1위 미국마저도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 과거 2016년 이라크 전쟁 당시 중부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모술 시가전에 깊이 관여한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의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집된 지역 아래 복잡한 터널이 있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지상 침공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신 역시도 2016년 모술에서 시가전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말대로 실제 미국은 이라크의 도시 모술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IS를 대상으로 탈환 작전을 벌였을 당시에 결과적으로 도시를 되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간인들의 막대한 희생을 낳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식별하면서 싸우지에 대해서는 미군조차도 너무 지난한 싸움이라는 걸 잘 아는 거죠. 자기들이 모술에서도 싸워봤고 코바니에서도 그렇게 싸워봤고 팔루자 전투도 시가전을 다 해봤는데 그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해방군이었지만 나중에 점령군 같은 이미지를 줬던 게 시가전의 어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아서 270일 넘게 이어진 모술 작전이 낳은 민간인 희생자 수, AP통신이 공동묘지 기록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9,000명에서 11,000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 전쟁에서 배운 교훈 중에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적용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상전은 어렵다. 정말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이번 전쟁은 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폭격을 하는 걸로는 하마스를 잡을 수가 없으니 인질도 있고 그러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지금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 공포가 클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전선은 앞에 있는 적과 대치하며 만들어지지만 가자지구 시가전의 전선은 전후 좌우 360도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습 잔해로 뒤엉킨 높은 건물과 비좁은 골목 사이에 복잡한 지형과 또 많은 구조물 탓에 전략적 계획을 세우기도 또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옮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하마스가 이번 기습 공격을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시가전에도 상대적으로 더 철저한 대비가 돼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연히 하마스 대원들이 매복을 하고 있을 것이고 부비투랩, 그다음에 지뢰, 그다음에 사제 폭탄, 다양한 것들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을 살상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치해놨겠죠. 게다가 하마스에 의해 여전히 납치된 상태인 다국적 인질은 총 220명. 원래 가자 지구에 머물다 이번 사태로 발이 묶인 미국인도 600명가량 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여러 다국적 시민들과 또 가자 지구의 주민들까지 민간인들의 수가 많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는 50%가 미성년자거든요. 7살 이하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포연이 자욱한 데서 막 총격전 벌어지고 막 이러다가 어린아이들 시신 막 나오고 이러면 그 이스라엘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마치 전범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거 가자지구 지상전에 투입이 됐던 이스라엘의 한 전직 군인도 밀집된 도시에서는 대규모의 강력한 군대의 이점이 무의미했으며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민간인들의 희생이 자신을 더 괴롭게 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80대의 이스라엘인 여성과 또 그분의 딸이 이야기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마스는 여전히 인질들을 가자지구 땅굴을 비롯한 곳곳에 분산 수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ושם הלכנו קילומטרים מתחת לאדמה, והאדמה לקחה, רק כמו קורי עכביש. מלא מלא פעמים. My mom said that she was with about 25 hostages. Do not know what is the story of the 175 or so other prisoners. 시가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많은 인질들이 붙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 이 땅굴을 하마스가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이스라엘 군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건데요. 가자 지구에 있는 모스크 내부에서 발견된 이 문은 알고 보니 하마스 땅굴 입구였습니다. 같은 해 이스라엘 군이 촬영한 또 다른 영상에는 땅 밑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고 땅굴 내부에서 발견된 오토바이들이 끌어올려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당시 발견한 땅굴은 지하 50m로 연결됐고 땅굴 높이는 1.5m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폭파한 땅굴만 32개, 4년 뒤인 2018년에는 17개였는데 하마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땅굴을 파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작성한 땅굴 지도를 보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내부가 거미줄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하마스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엔 미국의 군사력도 있습니다. 사이렛 메트칼이라는 인질 구출 작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온 이스라엘의 대테러 특수부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전술 및 전략적 고려 때문에 지상전 개시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경을 두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몰아낸 이후의 출구 전략, 즉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할 것인지의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거나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목표가 부족하고 지상 침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충분한 전략적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지상전에 나서게 된다면 민간인들은 물론 자국군의 막대한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가 커지는 구조가 가시화가 된다면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전쟁 국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만간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מתחמים צבאיים ועמדות תצפית כחלק מההיערכות שלנו גם לשלבים הבאים במלחמה. במהלך הלילה נערכו פשיטות של כוחות שריון וחי"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17일째였던 어제 이스라엘 지상군, 기갑부대와 보병부대가 동원이 돼서 밤사이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급습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를 앞두고 가장 고심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인질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으로선 하마스에 납치된 220명의 인질들은 물론이고 가자 지구의 주민들까지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자 주민을 포함한 이런 억류된 인질들의 희생까지 발생한다면 지상군을 투입하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비난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인 피해를 포함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동맹 미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위기를 맞은 중동 해법이 외교 실패를 넘어 대권 가도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 확대와 그리고 장기화로 양측의 피해가 더 늘어나서 중동의 불안정성까지 더 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시가전의 어려움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선은 앞에 있는 적과 대치하면서 만들어지지만 가자지구 시가전의 전선은 전후 좌우 360도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습 잔해로 뒤엉킨 높은 건물과 또 비좁은 골목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것도 그 지리를 잘 아는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공격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 군이 밀집된 지역 아래 복잡한 터널이 있는 가자 지구를 어떻게 지상 침공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스틴이 2016년과 2017년에 이라크의 모술시에서 시가전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틴뿐 아니라 실제로 복무 중에 가자지구 지상전에 투입됐던 이스라엘의 한 전직 군인도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는 대규모의 강력한 군대의 이점이 무의미했으며 현장에서 맞닥뜨린 민간인들의 희생이 자신을 더 괴롭게 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마 조언을 할 겁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해방군이었지만 나중에 점령군 같은 이미지를 줬던 게 시가전의 어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마치 전범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군사 목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스라엘 군이 효과적으로 지상 침공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로선 이런 미국의 입장과 자국의 의견 차를 잘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적극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왔는데요. 전쟁 초기에만 해도 하마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습과 봉쇄에 따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참상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반전되고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격적으로 지상전에 나서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는 구조가 가시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들 국가들에선 반이스라엘 여론이 커질 개연성이 있고 이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외교 성과를 일정 정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의 국경을 안정화시켰고 최근에는 멀리 UAE랑 무슨 바레인, 수단, 모로코까지 그렇죠? 이 다 수교해놨는데 이런 아랍의 대중들을 적대적으로 돌리게 되고 그게 정치적인 데까지 그런 요구사항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정부는 이스라엘과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때까지 갈 수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전시 내각을 지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 자신의 출구 전략도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 성향의 종교 정당들과 손을 잡고 사법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어제 보도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공습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신뢰도는 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자신이 그나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책임론이 덜 부각되고 있는 건데 전쟁이 조기에 끝나서 양측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역설적으로 스스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시 내각 내부에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와 전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까지 자신의 출구 전략을 연계해서 검토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6년간 소강경 전쟁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타입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왔던 것이 아무 물거품이 되고
자기 정치 측면이 끝나니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은 민간인과 자국군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전쟁 양상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여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상전 개시를 앞둔 이스라엘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